뭐 여러 기사들 읽어보니까 과장님은 신안 태생이시고. 예. 신안 태생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광주로 왔습니다. 이제 신안 작년에 이제 우리 고향이 다리로 이제 연륙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섬이었는데 거기에 중학교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고 고등학교부터 광주로 와서 고등학교 대학을 여기서 다녔죠. 이제 법학 전공이라기보다는 법대 행정학과니까 이제 물론 법학도 했지만은 거기 이제 행정학 전공이었고 아무튼 제가 법대를 다녔죠. 그랬는데 고려인과 관련된 것은 그야말로 뜻밖의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우리 국민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임치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때는 국민윤리가 교양 필수였죠. 교양 필수였죠.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나서 대학 4학년 때 2학기 때 그 국민윤리를 아마 필수를 2학기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학기는 다른 분한테 받았고 두 번째 학기를 이제 마지막 받는데 그분이 해외 한민족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소 동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흥미를 가졌고 그런데 그분이 그때 소련적을 방문하고 이미 91년도에 방문을 하고 여기 지방신문에 연재기사를 냈어요. 소련의 고려인들은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 말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전통을 유지하고 우리 음식을 먹고 이러저러해서 살더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분이 그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기에 다른 분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나중에 주도를 해서 소련 지역에 광주 전남에서 뜻있는 사람들한테 성금을 모아가지고 소련 지역에 1991년에 민간 한글학교 6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고려하고 러시아는 아직 구소련 세대니까 지금 약간 자유롭게 저기 해도 돼요? 약간 지금 저기 해도 돼요? 예, 전 시간 충분합니다. 네, 아니 갑자기 누가 계속 전화하시죠. 아니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외람되지만 저기 과장님이 몇 학번이신 건가요? 저는 84학번입니다. 84학번이고 그러면은 5.28도 여기서 겪으셨고 아니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왔을 때는 이미 다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광주 대동고인데 거기는 제가 가가지고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시위를 또 주도해가지고 그때 그 경찰 뭐 전경들 차 뭐 이게 더 많은 수가 진압을 했던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직접 겪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볼 수 있는 게 저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복학했다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또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뭐니까 복학해가지고는 사실상 8, 5학번들하고 같이 다니는 셈이 되니까 제가 91년도에 4학년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한테 국민일을 배웠고 또 그분이 나서고 다른 분들이 뜻을 모아서 91년에 소련적의 광주 한글대를 세우고 그렇게 운동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그걸 모르고 졸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91년도면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가 됐을 때인가요? 그렇죠. 소련하고 우리가 91년 수교죠. 제 기억에는 91년에 수교했고 소련이 또 해체되고 이제 92년에 그 해체된 나라들하고 수교했는데 아니 90년에 수교했던가요? 어쨌거나 그때가 수교했을 무렵이에요. 그때. 예예. 그 교수님 성함이 한자가 어떻게 되셨죠? 저는 교수는 아니고 그 임채완 교수님. 그런데 이제 임채완 교수님이 그것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도하신 분은 따로 있어요. 여기 그 김중채 그 서재필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나서가지고 광주일보 이 지방신문사하고 의기투합해서 신문사에서 모금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금 5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9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소련으로 가서 우즈베키스탄 둘, 카자흐스탄 둘, 러시아 둘 민간 한글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기관보다 먼저 세운 겁니다. 그럼 광주에서
그 시기에 대개 일찌감치 그렇게 한글 학교를 뭐 신문사가 주도를 해서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5.18이라고 하는 민족 정신이 고취되어 있는 가능했다. 글쎄, 제가 봐서는 그것이 배경으로 작용은 일부 했어요.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닌데, 일단은 그 몇 사람들 아이디어가 소련적에 우리 동포가 살고, 이 동포들이 88 올림픽 이후로 모국과 연결되고 싶어 해서 모국어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다. 그게 문제였죠.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셔와라. 그리고 소련 지역에서 학교를 세워달라. 그런데 그 고려인들의 두 가지 제안 중에서 학교를 못 세우겠다면 우리가 진짜 금가락지 다 빼고 우리가 십시일반해서라도 세우겠다. 대신에 선생님만큼은 반드시 원어민으로 한국에서 보내달라. 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몇 분들이 아니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냐고 동포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소련을 세웠고 그 시기에 제가 국민율을 배우고 이거 했던 덕분에 저도 그러면 교사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분이 국민윤리 교육과 교수님이셔서 국민윤리과 교육 거기 졸업생들 위주로 그 학생들을 그 원하는 그 자원자를 모았죠. 그런데 저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그냥 좀 다른 데서 그쪽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서 활동을? 저는 이제 92년에 이제 저 2월에 졸업했죠.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거기가 고려인 최초 강제 이주지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들한테 그 상징적인 지역인데 연해주에서 기차에 실려서 강제 돼가지고 첫 열차가 기차에서 고려인을 처음으로 부린 곳이 우슈토베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골인데 거기에도 상징적인 장소니까 한글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고려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여러 선발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자기 결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자기 결정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서로 우리가 협의하면서 했죠. 원래 저는 그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거기로 한글학교 있었는데 원래 그쪽으로 가기로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소련에서 초청장이 와야만은 것 같고 비자를 발급받잖아요. 그리고 소련 지역은 그때 적성국가여서 비자 발급도 까다롭고 그 안기부에서 그 방공 교육받고 하여튼 교육을 다 이수해야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는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팩스로 여기서 못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비일비재했죠. 보냈다는데 못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달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걸 이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차라리 그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는 초청장 이야기가 연락이 되니까 금방 왔지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운명이 몇 번 엇갈렸죠. 대학을 1년 더 휴학은 통해 갈 수 있게 됐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예정대로 초청장이 제대로 왔더라면 제가 러시아 이르쿠츠크로 가서 사실상 고려인하고는 별 관련 없이 그 러시아 문학인이, 러시아 문화니, 러시아 역사니 아마 그쪽에 파묻혀서 제가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우연이지만 필연적인 뭔가가. 네. 그런데 고려인 최초 강제 이주지, 시골이었지만 그리 가니까 고려인하고 이제 엮이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쭉 이제 고려인하고 관련되게 살아왔죠. 그쪽에서는 고려인이 몇 분 정도나, 커뮤니티는 몇 분이나 있나요? 인구가 고려인. 제가 그 인구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고려인이 가장 집거에서 사는 가장 그 대표적인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그 고려인들이 만든 그 협동농장, 그 농장들이 3개나 있었고, 그 농장 회장들이 다 고려인.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학교도 그 절반 이상이 고려인만 다니는 학교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 학교는 몇 명이나 교사가 하긴 오로지 반장님 한 분이었어요? 저 갔을 때 저 혼자 갔죠. 제가 혼자 갔고 배우는 학생들은 많으니까 당시에 한국어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학생은 넘쳐나고
또 교사들도 배우겠다, 일반 성인도 배우겠다 해서 5반을 운영했어요. 5반. 학생 3반, 교사 반, 성인 반. 그런데 제가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지인 교사를 3명을 채용을 했어요. 학생 수가 몇 명인 거예요? 학생 수가 당시 학생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20-30명씩 나눠서 3반을 했고, 교사반이 한 20명 가까이 됐고, 또 성인반이 그렇게 됐어요. 물론 그런데 그분들은 농사철이 되면 바빠지니까 이제 많이 못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시기면은 뭐 한국인을 외국어 교육, 뭐 교재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셋업을 하시게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제가 그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그래도 사범대나 뭐 어떤 뭐 교육학 전공을 이랬으면 뭘 조금이라도 노하우가 있었을 건데 사실은 그 개념도 없이 나는 원어민이니까 그 생각을 갔는데 딱 첫 수업하고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교육학이나 방법론이나 이걸 배워야 돼요. 제가 이것 준비 없이 갔던 게 너무나 큰 실수였는데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서 경험을 쌓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한국어를 배웠던 그 학생들한테는 물론 1991년에 서울대학교 제2국민교육원에서 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아주 초보적인 교재를 편찬을 했는데 아주 오류도 많은,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해보니까 적어도 5년은 굴러먹어야 그 방법론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서로 또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은 손짓발짓 해가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처음 갔었을 때 느낌은 어떠던가요? 근데 거기 갔었을 때는 국민윤리위원회가 이제 우리 동포에 우리 그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뭔가 이런 자부심 또는 내가 이제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물론 그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고려인들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렇구나 이런 건 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강렬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 동포고 민족의식을 갖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은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처음에 갈 때도 목표가 한 2-3년 경험해보고 돌아오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예, 제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 꿈이 참 묘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그 직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그 내 생계를 유지한 거나 인생의 목표를 이런 그 목표는 없었고 막연히 외국에서 한 1년 이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제가 한 3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예, 버킷리스트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런 경험도 해보고 그런 생각으로 막연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도 이 고려인들하고 우리 민족이기도 하고 우리 음식도 먹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달라진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이 안 들었어요. 네, 분명히 정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어려웠냐면 제가 가니까 거기 고려인들 1세대들이 많잖아요. 다 우리말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연애 조국을 떠나서 살았던 서름, 그리고 강제주 당하고 여러 박해 핍박을 받았던 이것을 저한테 심리적으로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당신 자신들을 서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어른들하고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런 심리도 이해하고 저도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응대해주고 하겠는데 저는 그때 경험도 없고 심리적으로 준비도 안 됐는데 저는 그 젊은 나이에 말 통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뭔 시원하게 이야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건 없고 말이 통하기도 하지만은 또 문화가 좀 안 통하기도 한 그런 어르신들 만나서 그런 서름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이런 노래 아냐고 또 노래도 부르고 나보고 불러달라고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심리적으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은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예, 예. 근데 나이 든 어른들이 모국어가 잘 통하니까 주로 어른들하고 저는 가서 그래서 올 때까지 제 세대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어르신들. 그분들 경험을 듣고 저는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로만 교류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참 이야기하자면 사명감은 아주 나중에 생겼고요. 또 2, 3년 지나서 돌아오고자 했는데 국내 돌아와서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년 지나니까 30살 됐죠. 친구들은 다 공부해서 취직했죠. 저는 그게 또 자신도 없어요. 안 해가지고. 준비도 안 했지. 할 자신도 없지. 또 그 당시에는 각종 기업체나 공무원도 들어가면 나이 제한도 있고 모든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법이 없어서 눌러 앉았어요. 근데 눌러 앉았고 있으면서 계속 고려인 관련, 나중에는 수도에 와서도 거기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고려인 가르치고 또 제가 2년 후부터, 그러니까 94년부터는 대학의 한국과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한 8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다가 또 모국어 신문사에서 모국어로 기사를 쓸 기자가 부족하다고 또 요청해서 신문사에 가서도 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면서 조금씩 보람도 느끼고 하다가 점점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모르듯이 조금씩 이제 고려인 사이에 빠져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야 진짜 이제 고려인의 본 맛을 알고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후회되기도 하고 내가 처음에 고려인의 어떤 이것을 알았더라면 초기에 그 고려인들의 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많은 걸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여 년은 사실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동화가 되었는데 혹시 뭐 어떤 사건이 있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어떤 뭐 그런 촉발되는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사실은 정말 대단한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철학자 박일 선생님 계시고 그분은 1911년생이고 또 어저께 이야기했던 주동일 그분이 1910년생이죠. 그런 분이나 또 제가 비로소 스승을 만난다는 게 이거구나 하고 만났던 정상진 선생님 한글문학평론가인데 그분은 1918년생이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당시 이 고려인들 초기의 인텔리들이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문화, 모국어 또 고려인들의 역사와 미래를 고민을 했던가 그 수준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려우니까 진짜 우리의 인텔리들이 연해주 지역에 많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스탈린 받기로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도 젊은 세대들 인텔리의 피를 받은 살아남은 분들이 연해주에서 강제주 당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려인 문화와 역사를 견인해 왔는데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고려인 전체의 미래를 앞날을 생각하면서 후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서 또 언론에는 어떠한 글로 이렇게 유도해 가는지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끔씩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쌓이고 하면서 제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2000년에 이제 모국어 신문사, 물론 95, 96년에도 신문사에 일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서 비로소 많은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그냥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접해요. 신문사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그런 어른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쑥 빠져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제가 2005년부터 시작한 일이 작년에 돌아가신 한야코브 작곡가라고 중앙아시아에서 재즈 음악을 처음으로 개척한 분이고 고려인들의
그 가요가, 모국어 가요가 잊혀지기 전에 그분이 녹음기를 들고 2004년에 소련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말 가요를 녹취를 그분이 사명 갖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요가 남았거든요. 그분이 2005년 중반에 저한테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분을 저도 알고는 있었고 인사만 하고 지냈죠. 같이 작업 좀 하자고. 뭔 작업이냐 했더니 이분이 이것은 하셨는데 그 2세대, 이제 그분은 1943년생인데 이런 분들은 우리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요를 우리말로 풀이하고 녹취를 해서 풀이하고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만 해도 경솔했죠. 신문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는 이 노래 가사만 풀어주면 되는 줄로 알고 제가 그러면 제가 일주일 안에 해드리겠다고. 근데 일주일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안 끝나겠어. 2주 하다 보니까 한 달은 가야 되겠어. 한 달 하다 보니까 3달이 안 끝나겠는데 3달 하다 보니까 반년에 끝날 일이 아닌데 이래갖고 3년을 일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려인들이 모국어로 부르는 가요를 물론 녹음기가 알아듣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요를 이 고려인들의 그 방언 또 러시아 말을 섞여버린 것도 있고 러시아 말을 그 트랜스크립트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로 그 문자를 가져와서 우리말로 써가지고 변형된 것. 과연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써줘야 될 것인가? 우리 그 표준어와 고려인들이 쓰는 말과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러면 고려인들의 그 언어와 방언 체계에 대한 이 하나의 논문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하지. 그리고 고려인 가요가 그냥 가사가 써갖고 무슨 소용입니까? 이 가요는 작사자 누구는 작곡가는 누구고 어느 시대에 유행을 했고 고려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것을 해야만이 가치 있는 작업이 되겠길래 보니까 그런데 선행 작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3년간을 고려인 그 60년이 넘는 모국어 신문을 다 뒤져가지고 그 관련 자료를 찾고 또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 그리고 이 고려인 가요 작사자, 작곡가, 가수들의 그 자식들, 살아있는 걸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3년 작업을 해가지고 2권짜리 제 속 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라고 2권짜리 책을 2007년에 냈죠. 고려인들이 부른 가요를 다 분류를 해보니까 고려인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 이거 우리 민요야? 그런데 보면 고려인이 창작한 가요.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간 노래,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들어간 신민요, 그리고 외국의 이 가요를 음은 그대로 쓰고 가사만 번역한 거, 그리고 소련의 가요를 또 그대로 가사만 이렇게 번역한 노래, 이렇게 다 분류가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데 이 작업을,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그 내가 스승님이라고 하는 정상진 선생님, 이분은 최고의 문학평론가고 그 작가이기도 하고 연해주에서부터 이 고려인들의 그 문화예술계 활동을 계속 해오신 분이고 그래서 당시 생존에 계신 분 중에서는 고려인들의 문화와 역사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수준 높게 아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도움을 그렇게 받았죠. 그리고 이분이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 너 아니면 이 작업을 할 사람이 없어. 반드시 네가 끝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가요가 정리가 안 되고 끝난다.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서 또 그분이 제가 이렇게 그 모르는 단어나 뭐 또 이런 거 질문을 하면 이분도 밤을 새워서라도 고민해갖고 이렇게 기억을 해내면 증언을 해주시고 본인이 또 찾아서 해주시고 이걸 사심없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선생님 도움을 그 이분의 이런 고증과 증언이 아니었으면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해명이 안 된 상태로 남았을 거예요. 이분은 1세대에서요, 2세대세요? 이분은 이제 그 엄밀하게 말하면 2세대죠. 아버님이 이제 정치문이라는 인텔리인데 한반도에서 그 일제시대 때 박해를 받고 안 되겠으니까 인텔리로서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그분은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가지고 이분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정상진 어머니가 러시아 학교에 집어넣으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정상진 어머님하고 대판 싸웠다 하더라고요. 조국이
해방되면 우리가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야 될 것인데 이런 학교에 너가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래갖고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 코리안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분이 성년으로 자랄 때는 아버님이 늘 그 이야기 했다 하더라고요. 자, 네가 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일본군과 싸우라. 네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이 아버지는 이것 갖고 섭섭해하지 않겠다. 조국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강제주 직전에 스탈린한테 체포돼서 처형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인 집안에서 자랐죠. 그래서 정상진생은 정말 고려 사범대 어문학부 2회 졸업생인데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이 뛰어난 분인데 진짜 이 고려인들 그리고 1945년에 소련군이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군하고 전투하러 한반도로 진주하잖아요. 그때 일본군 해병대가 60명 있었는데 통역이 없어요. 그래 정상진생을 뽑아갖고 일본군 해병대 소속 통역 유일한 고려인으로 이분이 해방 이전에 전투했는데 그때 웅기, 나진, 청진 이런 전투에서 일본 남남사단하고 그때 소련군 해병대 절반 이상이 전사했는데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57년에 숙청될 때까지 북한에서 문화상 부상, 그러니까 문화부 차관,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부장 이런 요직을 두루 걸쳐가지고 당시에 또 우리 남북 적십자회담 할 때 포로 교환 협상할 때 영등포 와서 미군들하고 협상까지 했던 당시는 어쨌거나 북한 체제에 복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납북, 월북, 문인, 예술인들을 그분이 다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춘원, 이광수, 벽초, 홍명희, 이태준 또 누굽니까? 우리 무용가 최승희 모든 분들의 내면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분의 증언이 우리나라 역사계에도 이분의 증언으로 이렇게 밝혀진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납북, 월북, 문인, 예술인들 그리고 소련 애국 고려인들 이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증언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북한에서도 사회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순수 예술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57년에 숙청당해 와서 그 뒤로부터 모국어신문 내린기체에서 평생을 이 문학평론가로 그리고 그분은 예술에 이렇게 정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그런 그 체제 확실히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문학예술을 너무 사랑하고 순수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제 스승님으로 모시게 된 걸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숙청이 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이를 넘어오신다는 거예요? 소련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그분은 이제 그렇죠. 57년에 숙청됐는데 이제 61년부터 신문사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92년에 가갖고 그때부터 만났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런 사명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의 실제 진가나 이런 걸 별로 몰랐죠. 저런 분이다. 인사는 잘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작업을 하면서 진짜 그분의 어떤 지식 그리고 지혜로움 그리고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역사의식 그리고 이 고려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 설정 정말 이런 모든 면에서 저는 그분의 어떤 탁월함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죠. 근데 출신이 북한 쪽이라서 이게 대놓고 우리 쪽에서는 많이 기념하는 듯하겠다. 그분은 북한 출신이 아니죠. 블라디보스톡 출신인데 당시에 저랬습니다.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김일성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소련의 위성국가를 세우고자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칭 김일성이 말하는 혁명파 다 뭐 전투만 하고 뭐 했던 사람이라 국가를 운영할 지식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420여 명의 지식인을 북한에 파견을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그래가지고 자문관처럼 아니 그러니까 문화부 차관은 이 북한의 김일성 측근인데 차관은 고려인. 누구는 어디 그리고 신문에 주필들은 고려인들도 많이 했네요. 다
다 이렇게 넣어갖고 실질적인 그 행정체계, 교육체계를 다 만든 거죠. 그래갖고 이제 북한에서 그 사이에 배워서 자기들이 이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김일성이 남노당 파숙청하고 박헌영, 그 다음에 그 1인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연안파,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이 죽었죠. 그런데 소련파는 당시 소련이 국가에서 힘이 셌고, 소련 국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숙청당에서도 몇 명 안 죽고 돌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소련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갔던 거죠. 그럼 전선희 선생님께서 녹음하신 녹음 자료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녹음 자료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차후에 디지털라이징해서 그걸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해야 되겠네. 해야죠. 제가 사실은 그 이런 데 빨리 눈을 떴으면 좀 영상 자료도 남기고 했을 건데, 물론 선생님 다른 부분의 영상 자료는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오래된 자료도 영상 자료 있어요. 1955년에 소련하고 북한이 자기들 말로 자칭 해방 10주년 기념으로 예술인들을 데리고 소련 지역에 저녁 순회 공연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남쪽에서 올라갔던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왕수복이니 누구니 하고 최승희하고 경쟁했던, 그리고 우리 나주 출신의 제가 이름 잊어버렸네. 유명한 그 산조 집대성자, 지금 나주에 그 기념관도 있어요. 그분의 수제자. 그분이 월북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진 선생님 문화부 차관으로서 그 행사를 하면서 했던 그 연설, 그런 그 영상들은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정상진 선생님 그 뒤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면서 제가 그 일부를 녹음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남아있죠. 소중한 자료.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렇게 가져겠네요. 아카이빙. 그렇게 해야죠. 제가 그 주동일 할머니도 일부는 그 녹음하고 그랬어요. 사실 고려인하면 되게 스펙트럼이 나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되게 엘리트 계층이고, 또 어떤 계층은 배고파서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저렇게 되죠. 그 고려인들의 그 이주 시기도 다양하고 이주 계층도 다양하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860년대 이후에 그 초기에는 그 생계형 농업이민, 근데 이제 농업이민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정책이 왔다 갔다 해요. 연해주를 개발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환대했죠. 그래서 땅을 심지어는 한 5만 평 정도까지 불화를 해주니까 그 소문을 듣고 고려인들이 물밀듯이 넘어가고 초기에 자리 잡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러시아 어떤 그 총독 같은 경우는 그걸 경계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이민을 이제 막지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먼저 들어 자린 사람들의 그 날풍파리, 소작인, 그래갖고 계층도 형성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일제 시기 1905년 이제 을사늑약 이후부터는 이제 항일운동이나 그것을 위해서나 또 우리나라 그 애국지사, 그리고 지식인들이 또 많이 넘어가가지고 신문도 발행하고 또 항일운동 그 조직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계층들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그 항일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들어갔던 고려인들의 뚜렷이 나뉜 두 개의 계층. 그러니까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지주가 된 사람들, 이걸 원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지주들의 소작인으로 일했던 사람을 여호라고 불렀는데, 서로 통혼도 않고 말도 않고 그랬을 정도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항일운동을 할 때, 특히 무장투쟁을 할 때 군부대에 물자도 돼야 되고, 또 항일운동 그 직접 무장부대는 참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소비에트 정권이 일어서면서 그때는 이제 지주들이 말 그대로 탄압을 받지요. 그래서 지주들이 1928년에 그게 토청산운동 일어나면서 많은 수가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죽거나 그랬죠. 그래서 지주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그때 지주들이 그래도 일본에 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다 숙청 청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인 후손들은 사실상 친일한 사람들은 모르죠. 한두 명은 이제 어떻게 숨겼는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의 후손들은
이제 항일운동의 자손이다 하는 게 이제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교사 맨 처음에 가셨을 때는 월급을 어느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제가 월급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를 운영하셨던 그분한테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데요. 그때는 월급 개념이 없었습니다. 월급도 없고 그냥 갔는데 그때 한글학교 설립 이사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어떤 기금을 만들었고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중채 회장님이 혼자 사실은 걸머진 거예요. 혼자 걸머지고 그때 어떤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모으고 해서 또 성금을 좀 모으면 그분들 데리고 소련 지역을 방문해서 한번 관람을 시켜드리고 또 거기서 어떤 성금을 모아서 우리를 좀 금일봉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물가가 이제 그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 금일봉 어쩔 때는 이제 그 충분히 주시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돈을 쓰고 그래가지고 그 채용한 교사들 월급도 조금씩 주고 또 제 생활비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죠. 근근히 살았네요. 먹고 자는 정도만. 그때 아무래도 그게 한글 학교의 그 아쉬움이 그 장기적으로 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난 게 그게 아쉬웠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우리 91년에 민간 한글학교 들어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교육원을 세워요. 한국교육원 세우고 또 조금 얼마 뒤에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코이카라고 해서 그 봉사단을 파견하고 또 우리나라 그 문화부에서는 문화원을 설립하고 이러면서 거기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한국의 그 연수기회, 교육기회, 또 장학생 선발 이런 걸 다 해버리니까 그 우리가 뭐 그 학생들한테도 어떤 뭐 유인책이라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어떤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의욕을 잃어버렸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운영이 어려워져서 제가 있던 그 우슈토베 광주 한글학교는 거기가 1995년, 96년까지 운영을 했고 제가 이제 수도 알마티에서는 98년까지 한글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그만뒀고요. 제도권이 이제 인계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하신 이제 신문사 하시면서 주요한 사업이 아까 고려인 가요를 정리하는 사업. 제가 신문사 들어가서는 가요뿐이 아니라요. 예, 어떤 작업들? 거기서 모든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제가 거기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5년에 제가 시집을 내고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이제 물론 2003년에 제가 시인을 썼는데 그 국내 어디 이제 발간할 때 그리고 발문을 써주실 분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뭐 1년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집을 썼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국가 공무원으로 갔거나 또 제가 그 어떤 경제 분야에 일찍 눈을 떠나서 어떤 뭐 사업을 했거나 또 아니면은 그때 선교사들도 많이 갔어요. 선교 활동의 목적을 갖고 갔거나 뭔가를 내 의욕과 목표를 갖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그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걱정한 게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죠. 그 외국에 나가서 뭐 아들이 뭔가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뭔가 그래도 나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라도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당시에 그 시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써가지고 2005년에 국내에서 냈고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마지막 선물을 드렸죠. 또 그 뒤로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시기에 가요집 그 작업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고려인 사이에 눈을 뜨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고려인 그 구정가요집을 3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인의 역사, 문화, 예술 어느 분야를 진짜 이제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오고 나서 이름이 알려지니까 이제 고려인들이 저한테 많은 제안을 해와요. 정말 고려인 훌륭한 작가들, 작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유가족들이 이거 좀 정리 좀 해달라. 저는 이제 일이 많으니까 늘 거절했죠. 그런데 여러 번 이렇게 요청하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뭐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노력, 능력 다 뭐 몇 년간 협의해가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못해서 제가 그러면 그럽시다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그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저명한 고려인 한진 작가의 전집 1000페이지가 되는 뭐 전집도 내게 되고 또 뭐 그 뒤로 뭐 경천아이록이라서 김경천 장군의 일기도 제가 번역해서 편찬하고 또 뭐 그 뒤로 고려인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 물론 제가 에세이집도 내고 그 뒤로 시집도 내고 또 고려인들의 시를 번역해서 번역 시집도 내고 또 이제 고려인들의 어떤 역사 자료들, 뭐 농업에 관련 뭐 이런 것도 그래저래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고려인들을 이 관련된 책을 편찬하고 하면서 고려인들을 더 이제 깊이 알게 된 거죠. 기국이 2016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거의 말에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이 기간까지 1992년 초부터 2016년까지 있으면서 이제 변화들가 있을 텐데 고려인들이 많이 이제 세대 교체도 될 테고 점차 이제 나는 고려인이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도 많이 좀 사라져가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그게요. 그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래요. 먼저 1세대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말을 다 하시니까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느낌이. 그런데 강제주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때 어른들은 그야말로 우리하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우리의 것을 배우려고는 하지만은 소련식으로 교육받고 평생을 자라신 분이라 정말 우리랑 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한국문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툴기는 해도 우리랑 또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이 고려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또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이 한편으로는 동화도 돼가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당시에 이제 우리 국력이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영화는 붐을 일으켰어요. 영화, 그리고 우리 드라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요, 그리고 이제 한류가 열풍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90년대 후반 말에도 우리 영화나 드라마들은 그쪽에서 더 이상 견줄 대상이 없을 정도로 그때 인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고려인들이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대가 오래 가니까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동화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력 신장과 우리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거기 다른 소수민족들이 그걸 많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스스로 나는 고려인이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역할도 있지만은 소련 시절에는 그게 있어요. 진짜 이 고려인들의 뭐랄까요, 소수민족의 아이덴티티 또 의식을 유지시키는 것은 뭐랄까요, 훌륭한 지도자 한두 명이면 족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도 생존해 있는 아나톨리 김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계세요. 그 전에 물론 빅토르 쪼이 빅토르도 있었죠. 그런데 아나톨리 김 같은 분은 1939년생인데 이분은 소련에서 당시에 소련 문학계에서는 러시아인하고 유대인이 아니면은 카르텔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다 배척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들인데 또 그만큼 러시아 언어와 러시아 문학이 세계에서 그만큼 높은 최고봉에 있는데 김 아나톨리 작가는 그걸 뚫고 들어가서 소수민족으로서 가장 훌륭한 문장을 구사하는 그때 생존해 있는 3대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그분이 쓴 소설 작품은 오래전에 23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60개 나라에서 읽히고 있는, 그래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어요. 그분이 아마 러시아인이었으면 진짜 받았을 거예요. 소수민족이라 못 받았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문학계를 흔드니까 고려인들이 야, 나 고려인이야. 아나톨리 킴이 고려인이야. 이렇게 돼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떤 획기적인 사건. 그게 또 우리 88 올림픽이에요. 올림픽과 한류 이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고려인이다. 뭐가 이렇게 부끄럽냐. 그리고 또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강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화예술, 학술, 학문 이런 분야에서 어떤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은 많은 그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고 이 견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과장님 보시기에는 뭐 혹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이제 중앙아시아 쪽의 소수민족의 정책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한 20년 전까지는 참 이렇게 부드럽고 소수민족을 우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또 그건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어쨌거나 저 세계 열강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소속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들도 그 소속감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멀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련의 고려인들은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그 후르츠초프나 그 브레즈네프 시대까지 최고 열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소련의 고려인들도 이 고려인이라는 민족적인 소속보다는 나는 소련이라는 자부심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소련은 민족국가로 해체되고 또 고려인들이 다시 유랑의 길에 떠돌고 하면서 고려인들은 민족으로의 정체성을 되찾고 더 강화됐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그 민족국가들이 아직은 그 소수민,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그 한민족으로 통합해 나가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그 소수민족의 문화자치는 누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주고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그 경향과 측면으로는 그래도 바람직하게 나가고 있어서 고려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어떤 뿌리, 모국어를 찾고 모국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지금 앞으로도 존재하고 나갈 것이다 생각이 있죠. 그럼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 귀국하게 된 계기,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거기서 살면서 특히 고려일보에서 일하면서 고려인이 남긴 그 자료의 중요성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치면서 또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92년 갔을 때 그게 깨달았으면 많은 자료를 수집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보고도 그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몰랐으니까 넘겨버린 게 많은데, 그 신문사에서 일하고 고려인 가요집 편찬하고 하면서 그 중요성에 눈을 뜨고, 그 전에도 그 조금씩 수집한 거 있었지만 그때 정말 눈을 뜨고 많이 수집을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신문사에 그 육필 원고나 이 문서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많이 입수했죠. 그 신문사에서 그거 뭐 가져도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서적, 육필, 원고 이런 걸 수집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도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써놨는데, 고려인 중에 그 여성분인데 91년부터 고려인들이 남긴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해 오신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도 그것에 눈을 뜨고, 이분이 그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이 자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을 뜨고 수집을 많이 해왔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자료 협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분이 정리를 못한 거, 그분은 한국어와 그 한자를 모르니까 그 연해주에서 나온 그 문서자는 한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분류하고 정리해주고 하면서 친해졌죠. 그래서 많이 또 그거 해주고 또 그분 자료 있는 것도 내가 많이 활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도 그 뜻이 있었어요. 이분도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에서 고려인 어떤 전시관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도해도 안 돼요. 그리고 가망이 없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누가 후원해 준 데가 없고 그 나라 정부에서 소수민족 고려인의 그 전시관을 끝까지 보장해 줄 그 자신이 안 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한국에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알아보라서 제가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좀 절망해가지고 한국의 어느 시골이라도 좋다. 이것만 있으면 쓰겠다. 그래야 이게 영국이 보존되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2014년에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자녀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식이 없었다가 돌아왔다 또 의식이 왔는데, 이 수집했던 모든 자료는 딴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고 김병학이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결정을 해라. 그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2년간 국내의 다른 여러 그 박물관이나 전시관 또 지자체 그런 데하고 수없이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이것까지 할 생각을 못 했고요. 하게 되면 제 것도 기증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쪽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하고 계속 시도를 했어도 그쪽 사람들이 방문도 했는데 다 어떻게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자식들은 많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물을 기증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사례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됐는데 제가 나중에 안 되니까 결단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그 가족들 뭐 어쩝니까? 우리 어머님, 형제자매들 제가 저기 했죠. 뭐 도와주라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참 사실은 우리 어머님한테는 몹쓸 일 했죠. 그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제가 그것까지 좀 끌어모아가지고 좀 이 정도면은 그 사람들도 요구한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인수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거기에 정들고 거기 다 아는 사람 있고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인수해갖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갖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분실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돌아간 걸 서둘렀죠. 그래가지고 얼른 서둘러가지고 그의 말에 이제 결국에 다 가지고 돌아왔죠. 여기 만들어질 거를 상의하고 넘어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단 넘어오고? 예. 일단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여기 고려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 마을의 그 이천영 대표님. 이제 이분을 제가 귀국하기에 1년, 2년 전인가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이제 귀국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만났죠. 근데 이제 여기 이천영 대표님이 그야말로 저한테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진짜 이것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을 기다렸죠. 사실은 작년에 이게 개관이 됐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광산구도 설득을 하고 또 그랬는데 저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2017년에 고려인 강제주 80주년 기념 행사를 처음으로 고려인 마을이 대대적으로 ACC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크게 공연을 했죠. 그때 제가 가지고 온 걸 전시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고려인 관련 유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전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알려지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고려인 항일운동 및 문화운동 자료 특별전을 광주시청 1층에서 전시했어요. 그때 비로소 자료 전시가 많이 됐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3.1운동과 함께 고려인들의 항일운동이 조명이 많이 됐어요. 국내에. 그런데 그때 전시 자료들이 이렇게 풍부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학자도 관심을 갖고 그때 이 뉴스를 보고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보고 이 자료들이 실제 집에 있느냐? 있다. 많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있다. 집에 방문해도 되느냐? 와라. 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국가기록물 등재 작업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미적미적했죠. 아이고, 이게 또 하면은 그 심사도 거쳐야 되고 내가 그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도 많고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래도 자꾸 하자고 해서 그래도 작업을 했죠. 해가지고 국가지정기록은 등재되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에 많이 조명이 됐죠. 그리고 광산구도 이제 많은 그 전에도 이제 그 광산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구 예산으로 이렇게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위탁 주고 한다는 것은 그 예산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들어선 겁니다. 그 전에 사실 고려인이 살고 있는 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엄청난 제안이 아니라면 저도 여기서 하고 싶죠. 왜 그러냐면 고향이 여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 어머니가 또요, 그 자식들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하니까 사실 저는 그 뭐 제안이 저한테 뭐 많이 유리한 조건이어도 사실은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고려인 마을에서는 제가 가버릴까 또 조마조마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안 그랬는데. 예. 그럼 그 자료를 넘기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실까요? 최아리따. 최아리따. 그런데 이제 여성분인데요? 예. 물론 제가 수집한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수집한 자료는 더 많았어요. 이분은 30년을 하셨고 특히 이분은 고려인 그 물건, 저는 그 물건은 하나도 수집을 안 했어요. 이분은 유물을 많이 또 하셨구나. 예, 이분은 뭐 재봉틀부터 시작해서 쓰던 뭐 그릇, 뭔 도구 이런 게 아주 많고 저는 이제 문서, 유필용고, 서적 그랬는데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된 것은 23권이 등재됐는데 그 중에 21권은 제가 수집했던 거예요. 국가기록물 등록하는 건 소유권을 일단 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 그냥 등록만 해서 관리만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 다른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보나 보물도 개인 소장도 있고 국가 소유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기증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고 대신에 이제 이것은 1년마다 한 번씩 그게 온전히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지 그 확인을 해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정확히 방문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그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보존용품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에서 전시나 이런 관련된 아주 최신 그 어떤 정보나 자문 그 이런 걸 제공해주고 또 그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해주고 지금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이제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제 앞으로 이 박물관, 이 역사관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사업 계획. 이것은 그 계획이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이 있고 그 정당한 계획이 있고 진정한 계획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면 더 내면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그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언어 이것을 보존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고려인들의 진짜 실상 이것을 국내 내국인에게도 알리고 고려인들에게도 고려인들의 이걸 그 알릴 수 있는 이 그 전시관이 국내에 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인들의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럴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고려인들이 50만 명이 안 되는 고려인들이 10만 명 가까이가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소련 지역에는 아무래도 40만 안짝이겠죠. 그 고려인들이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면 인류학적으로 고려인들은 점점 소멸해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자기들의 문화, 역사, 고려인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인구수가 이렇게 소멸의 감으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봐요. 마치 우리가 거란이나 여진족, 이게 역사 기록에는 있지만 실체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고려인들의 진짜 문화, 역사, 정신,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160년 역사에서 문학, 예술, 학문적으로 이룩한 게
정말 훌륭하고 높은 게 있어요. 우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걸 우리 광주 고려인 마을이라도 개성을 해서 더 발굴을 하고 더 찾아내갖고 풍부하게 해서 아니 이렇게 하자. 지금은 조그만 이 박물관인데 좀 더 훌륭한 박물관, 그리고 고려인 미술관, 그리고 고려인 공연장, 또 고려인들의 도서관 이래저래 해버리고 또 고려인들의 그 지금 거기 가장 높은 수준에서 활동하는 인텔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늘 괴리감 느끼는 게 여기 고려인은 많아요. 그런데 고려인들이 이 문화예술 학문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한두 명 의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 없이 노동자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의 역사문화 이런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재생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인 뭐 항일운동 뭐 문화우 뭐 이랬다 하지만은 실제 만나보면 사실 너무나 괴리가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진짜 고려인 인텔리들도 와서 여기서 그러한 그 생계 걱정 없이 그런 작업에 매진을 하면 진짜 어떤 문화의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인들도 그러면 달라지죠. 자기들의 인텔리가 와서 일으키고 설득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도 윈윈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반을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고려인의 어떤 그 민족 혼이죠. 그걸 그쪽에서 상실되더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서 우리 역사에 이러한 게 있었다는 걸 그 우리 역사에 당당히 편입을 시키자. 예,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좀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고 우리는 당신이다.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남북 분단과 여러 가지 소련이라는 그 장벽 이념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각각 그 갈등이 이런 걸로 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데 지금 갇히고 있는지 이건 정말 너무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그런다 하잖아요. 그 세종대왕님 덕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렇게 창제하신 덕분에 세계 문맹률은 가장 낮은데 문해력은 OECD 국가에 가장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문해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은 교육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게 나와 너 이것저것으로 나누는 장벽. 뭐냐면 나누는 순간에 그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중간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데 문해력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것도 저것도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안 배워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각조각 갈라진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깊은 뿌리에서 하나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려인이 존재해요. 고려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의 그 가장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강제주와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류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몰랐는데 그들이 알고 있던 걸 배움으로 해서 우리의 문해력, 우리의 그 이해력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 훨씬 탄탄하고 안정되고 진짜 이 광주에서 바라는 민주평화 인권도시의 그 시민사회에 모범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고려인들께서는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고려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고 여기는 또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보고 비로소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배운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고려인들이 대부분 지금 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유를 갖고 오는 사람은 한국인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감탄을 하고 또 그렇죠. 고려인들의 그 역사를 이처럼 이렇게 풍부하게 사진자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엊그저께는 그 소련에서 그 고려인 중에 최고의 사진작가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분이 일부러 찾아와서 그분이 제가 고려일보 신문사에서 이럴 때 같이 일했던 사이예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주 막연한데 사실은 그 전시회 개막식에도 그 가려고 했는데요. 태풍 때문에 기차가 못 가서 제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분 연락해갖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러고 정말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 영화 촬영한 사람,
거기 이 고려 사람이란 그 우리 민족 TV 방송 촬영했던 그 기자로 일했던 이런 사람들 4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도 내 2층에서 그 사진첩 딱 2권 보여줬는데 아주 감탄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그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희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고려인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증명해주는 자료로서 아주 그 훌륭한 그 역할을 해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방대한데 공간을 협조해서 보여주는 건 되게 미미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하실 것인지.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일단 감사하게 시작을 하고요. 광장구에서 그래도 이걸 마련해 주셨고 지금 여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광장구에서 느끼고 광주시의 관계자들도 생각하고 이 마을 여기 주민들 누구나 그래서 그 뜻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좋은 의견들이 모이면 아마 좀 더 이걸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